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다. 20년 전 그날을 마지막으로 집을 뛰쳐나갔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도어락을 열자 문틈 사이로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다. 아니, 사실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가 빛나는 손목, 어깨에는 고급 가방까지. 내가 기억하던 초라한 뒷모습이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잘 살아온 듯한 기운이 풍겼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분노였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냐?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올해 68살이다. 이름은 박철수. 아내는 15년 전병으로 떠났고 그 이후로 홀로 지내왔다. 하루하루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텅 빈 집안의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아들이 떠난 지는 정확히 20해.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집을 나가 연락 한 통 없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에 그를 지운 듯 살았다. 아들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버텼다. 혼자가 된 이후에 내 일상은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더 이상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의 사진 앞에 물 한 컵을 올리는 것이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시죠? 매일 아침 똑같은 인사말을 건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이 의식만은 15년째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그 다음은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 운동을 했다. 팔다리를 쭉쭉 펴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기.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운동하라고 했거든. 몸이 굳으면 더 빨리 늙는다고. 아침은 언제나 간단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가끔은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혼자 먹는 밥이라 맛있게 차려봤자 소용없었다.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정도였다. 오전에는 주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남들에게 내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 철수 씨, 아드님은 잘 지내시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바쁘게 사는 모양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20년째 연락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봤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았거든. 가끔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 필요한 것들은 많지 않았다. 쌀, 라면, 우유, 계란, 김치. 이 정도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다. 마트에서 가족 단위로 장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쓸쓸해졌다. 특히 손주를 데리고 온 또래의 어르신들을 보면 더욱 그랬다. 할아버지, 이것도 사자. 할머니, 나 이거 좋아해.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싶지 않았거든.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어둠까지 찾아오면 외로움이 배가 되었다. 저녁 식사도 아침과 비슷했다. 간단하게 때우는 수준. 가끔은 술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 술 마시는 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참았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저녁을 마무리했다. 밤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옛날 사진들을 들춰봤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바빴을까? 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다. 변화라고는 계절이 바뀌는 것뿐이었다.
봄이 오면 공원에 꽃들이 피고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가 시끄럽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그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해도 문득문득 떠올랐다. 특히 명절 때나 아들 생일 즈음이면 더욱 그랬다.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 전화기를 자주 들여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가끔은 화가 났다. 아무리 싸우고 나갔다지만 부모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효도는커녕 안부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또 가끔은 걱정됐다. 혹시 어디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잘 살고는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다. 혼자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였다. 철수 씨, 김치찌개 많이 끓였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맨날 신세만 지내요? 뭘요? 서로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런데 아드님은 정말 연락이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하고 싶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쁘게 살고 있나 봐요. 이웃 할머니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년 동안 아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왔다니. 그것도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새벽 2시쯤이었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과 나는 크게 다퉜다. 그때 나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때였다. 허리도 아프고 몸도 지쳐있던 상황에서 아들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온 게 못마땅했다. 그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고 있던 상황이었다. 나는 그런 아들이 답답했다. 내 또래만 해도 그 나이면 벌써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였는데 아들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식이냐?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봤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신 적이 있어요? 매일 공장 일만 하시면서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만 하시고 그게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이다. 전 그런 아버지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 아들의 볼을 때렸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뭔가 부서지는 걸 봤다. 하지만 그땐 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럼 나가라.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2번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가던 아들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후회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다. 아들이 돌아오면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 애들이 의뢰 그런 거 아닌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가 며칠 뒤에는 슬그머니 돌아오는 거.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아내가 나를 다독였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철이가 어디 가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내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들 방을 그대로 두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가끔씩 만들어 놓기도 했다. 혹시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체념하기 시작했다. 아마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아내가 병에 걸린 것은 아들이 떠난 지 5년쯤 되던 해였다. 위암이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다. 여보, 철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돌아올지도 몰라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놈이 돌아올 것 같소?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아니요.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라면 안 돌아오는 게 낫소. 나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심해졌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내도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 몇 명과 이웃들만 왔다.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머니 장례식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거실에 마주 앉은 그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서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어머니 임종에도 오지 않은 놈이다. 내가 이를 악물며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의 눈가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건 차마 뵐 면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면목? 지금은 있다는 거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다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저 사실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가족도 있습니다. 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가족이라니? 내가 모르는 며느리와 손주가 있다는 말인가?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왔단 말이냐? 내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켰다. 안도감과 서운함, 그리고 왜인지 모를 외로움까지. 아니요, 아버지. 사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게 많아도 아버지가 없는 제 인생은 늘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늘 그리웠습니다. 나는 속이 복잡했다. 말쑥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을 보며 안도하는 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리웠다고? 20년 동안 한 번의 연락도 없으면서.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자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집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서. 그렇다고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으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다 보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우연히 컴퓨터를 배우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잖아요. 야간에 일하고 낮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몇 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공부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프로그래밍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사업이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일이었죠. 나는 상상해봤다. 내가 알던 그 철없던 아들이 홀로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지 않냐?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다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실망시킬까봐. 나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했다. 뭐라고? 아버지, 저도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고향 친구들과는 가끔 연락했었거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 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빚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도 오지 못했던 거였나? 그래서 멀리서나마 장례식장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영정사진을 들고 계시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무도 없는 썰렁한 장례식장에서 나 혼자 아내를 보냈던 그 쓸쓸함을. 그런데 그 아들이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다니.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냐? 초라해도 상관없었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로도 몇 년간 더 고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게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아들은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아내와 내가 젊었을 때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이 사진 저는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족을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성공했다는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버지 앞에 설 용기를 내지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20해 동안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살고 싶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이 남아 있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왔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사실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아버지, 사실 제 아내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네, 손주들 말이냐? 네, 아버지.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벌써 중학생이에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게 손주가 있다니. 그것도 벌써 중학생이라니. 그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받아들일까? 물론이에요, 아버지. 아이들은 늘 할아버지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온 거냐? 왜 이제야? 내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실 몇 번이나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첫 돌을 맞을 때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무엇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제 인생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했다. 며칠 후 아들은 정말로 며느리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에 찾아왔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을 마주하니 떨렸다. 며느리는 예상보다 훨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첫 만남부터 나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그동안 인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라 며느리.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나는 어색했지만 최대한 따뜻하게 대했다. 그리고 두 손주. 중학생이라고 했지만 아직 어려 보이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혔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호칭이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피는 결국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딸아이는 엄마를 닮아서인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아들은 어렸을 적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안 심심하겠구나. 너희들이 와주니까. 그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던 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식사였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떡볶이까지.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딸 손주가 김치찌개를 맛보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만든 거란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요리도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지. 나는 손주들의 순수한 반응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며느리가 직접 준비해온 음식들, 아이들의 제잘제잘한 이야기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 손주가 말했다. 그래, 자주 와라. 할아버지가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도 배워서 만들어줄게. 정말요? 와,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의 환호성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버지, 이제 자주 뵐 수 있겠죠?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주 와라. 이 집이 너희 집이니까. 그날 밤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다. 다음 날부터 내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런 간단한 문자 하나가 내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1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며칠 후 아들과 나는 마침내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다. 20년 전 그가 뛰쳐나가던 날 이후 처음으로 수저를 들며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진심이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곁에 없지만 그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 자주 와라.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 너를 때린 것, 화만 내고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한 것.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손주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배워서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생각해 봤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주들은 내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나는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들의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의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우와, 아빠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정말 말썽쟁이였단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들은 쑥스러워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어느 날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다른 어르신들이 손주와 함께 걷는 나를 보며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철수 씨, 손주들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제 보물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의 기분이란 2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느낌이었다. 빈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20해의 고독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용서와 이해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 아들과 나눌 이야기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추억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20해 동안 연락 없던 자식이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와 과거의 상처를 고백한다면 그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용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은 하나로 이어진 운명이니까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